자,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그림은 파리 루블 박물관에 있는 의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그 도발적인 이제 그림이죠. 뭐 전쟁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삼색 깃발을 들고 막 앞으로 나가면서 나를 따라라, 뭐 이제 그런 제스처로 삼색 깃발을 들고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 여자인데, 왜 눈길을 끄냐면 가슴을 다 풀어 헤쳤어요, 여자가. 그 다음에 한쪽 손에는 총을 들고 있어. 그리고 다른 손에는 이제 프랑스 삼색 깃발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도 안 신었어요. 자, 이제 그런 디테일을 잠깐 보면은 저 여자가 실제로 저런 그 시가전을 한다든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볼이죠, 상징. 자, 이게 역사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머지는 이제 다 있는 그대로예요. 뒤에 이제 안개 구름 속에 노틀담 성당도 보이고 뭐 이런데 총이라든가 죽어 있는 이제 시신들 이런 건 다 이제 실제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돌무더기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데 단 요 그림에서 그림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삼색 깃발을 들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는 저 여자는 실제로는 저런 그 시가전 전투에는 등장하지 않는, 전투 장면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말로는 라 리베르테 기당 르 페플로, 그러니까 리버티죠, 리버티. 그러니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인데, 프랑스 말에 라 리베르테라고 그러면 이제 자유인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자유의 여신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이 그림이 이제 루블 박물관에 있다. 루블 박물관에 유화로 그려진 것이다,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려진 연도가 이제 1830년. 근데 요때 7월 혁명이 일어나요. 7월 혁명. 7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7월 혁명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항상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4.19, 4월 혁명, 뭐 5월 혁명 이런 식으로. 이제 1830년 7월 혁명 때 이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뒤에 나오는 구름 속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라든가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참혹했던 시가전, 파리에서 이제 시가전이 일어나는데 그 장면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린 거죠. 그러나 가운데 있는 여자는 아니다. 저거는 여신이다. 우리나라는 대문자 체제가 없어요. 체계가, 문자 체계에.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그래서 라 리베르테, 더 리버티 그러면 어떤 서양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미술, 특히 이제 미술에서 조각이나 회화에서는 자유의 여신을 나타낸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 그런 수사학을, 그거를 미술에서는 그거를 이제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우의화, 알레고리. 근데 저거는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거예요. 법원 앞에 가면은 있죠. 법원 앞에 가면은 법을 상징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저울, 천칭을 들고 있죠. 그게 심판, 공정한 재판을 상징하는 저스티스, 정의를 상징하는 또 법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도상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여자의 누드나 여자의 몸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관념, 여기서는 리베르테, 리버티, 자유, 그 다음에 정의, 이런 또는 자비도 있겠죠. 사랑, 그런 걸 나타내는 방법을 그걸 알레고리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국 동양에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다니는 학교가 자유, 정의, 진리인데, 그죠? 베리타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호랑이가 나온다. 동양에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아주 특이한 전통인데 그런 것을 이제 알레고리라고 한다. 이제 언어학적으로 알레고리가 있어요. 풍유, 우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미술에서도 이렇게 비가시적인 관념, 자유나 정의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여인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의인화해가지고 그것을 알레고리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당시 1830년 혁명 당시에, 7월 혁명 당시에 실제로 길거리에 총을 들고 뛰쳐나온 그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을 프로에 찼다든가 또 머리에 프랑스 대혁명을 상징하는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또 맨발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다? 저 여자가 걸치고 있는 옷이죠. 저거는 키톤이라고 해서 옛날 그리스 조각이나 또는 그리스인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이 그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쭉 내려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들라크루아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고대 조각을 많이 보고 그린 거예요. 자, 여하튼 이것은 상징적인 거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냐.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책에도 썼지만 이렇게 은행에서 광고에다 갖다 썼어요. 자, 근데 깃발에 주목해라. 저 아까는 삼색 깃발이 있었죠. 근데 그 삼색 깃발이 없어지고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들고 다니는 신용카드가 깃발에 삼색기 대신에 올라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치 뭐 그 날아다니는 융단, 이거 저 알리바바 얘기 나오는 거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융단처럼 골드 카드를 타고 어디 가고 있어요? 자유의 여신이? 다 같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쇼핑하러 가는 거잖아. 그죠? 아주 잘 만든 광고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이제 좀 코믹해서 패러디가 웃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을 잘 일러주는 광고죠. 왜? 뭐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이퀄 자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슬픈 광고예요. 그렇게 웃고만 말 그런 광고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혁명, 정치에서 이제 소비로 소비자를 이끄는 카드의 여신, 그렇게 되겠죠. 바뀐 거죠. 이렇게 써놓고 보면 한없이 우스운데, 근데 이거 그렇게 우습지만은 않죠? 여러분도 다 카드 몇 개씩 갖고 있죠? 앞으로는 아마 저 깃발 이제 카드 대신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비트코인이 뭔지는 계속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어요. 자, 가상화폐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봐야 돼요. 자본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요 이미지에서
뭐를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느냐. 1830년에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한 40년 후에 그것도 부르주아 혁명. 이제 7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7월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뭐다? 캐피탈리즘, 자본. 캐피탈, 자본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자, 광고는 물론 이제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광고는 이제 광고예요. 그러나 우리는 혁명과 30년 혁명과 연결시키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완전히 들어간 우리가 사는 현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완전히 뭐 재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한 그 회사예요. 이게 이제 베가라고 있었죠. 베가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펜텍인가? 뭔가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마 여러분은 안 썼어요. 선생님은 이거 한번 썼었어요. 자, 그 이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요렇게 조금 아까 봤던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어반 이미지죠. 시내 도심에다 갖다 놓고 그대로 이제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깃발에도 이제 똑같이 V자가 들어가 있고 배가 아니까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근데 아마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요 이미지가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아마 눈치챈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요 광고 이미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아이폰 같은 거 쓰니까 그 전에 나왔던 이제 광고예요. 여하튼 그런 휴대폰 광고에도 들라크루아의 작품이 아까 시티뱅크에도 이용됐지만 휴대폰 광고에도 이용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이제 주간경향이라고는 한국에서 나오는 주간지에 이제 갖다 쓴 거예요. 이제 주간지 광고이기 때문에 그 젊은 엄마의 이제 가슴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가슴은 좀 가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여학생들은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뭐 몇 년 있다 시집 가면 다 이제.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가게 가서 한번 알아봤어. 저걸 뭐라 그러지? 저기 애기 그 뭐라 그러지? 그죠? 유모차. 저게 150만 원, 200만 원씩 해요. 와, 굉장히 비싸더라고. 근데 좀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저렇게 비싼지. 이해를 못 하겠어. 자, 여하튼 이제 젊은 엄마의 이미지를 자, 30대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해가지고 이제 휴대폰 들고 뭐 유모차 끌고 그리고 이제 1830년 7월 혁명 그 여자처럼 이제 시내로 나온 거예요. 자,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대한항공 광고인데. 코리안 에어가 보이죠? 요거는 대한항공에서 나중에 이제 루블 박물관은 한 일주일 특집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해야 될 텐데 대한항공에서 루블 박물관에 오디오 가이드를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디오 가이드 알죠? 여러분 뭐 요새는 웬만한 전시회 가면 다 그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귀에다 꽂고 들어가서 이제 번호를 누르면은 설명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그건데, 그거를 루블 박물관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말도 있고, 영어, 그 다음에 뭐, 중국어, 일본어는 진작에 돼 있었고, 이제 여러 나라 언어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대한항공 그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라든가 등등 잡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이렇게 루블 박물관을 모나리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델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다. 자, 잠깐 이제 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루블 박물관의 이제 현장이에요. 가면은 이렇게 이제 너무 뭐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다들 이제 설명들 듣고, 그죠? 쉬, 조용히 해! 이런 거죠, 지금. 애들이 막 떠드니까. 얘 애들이 뭐, 이게 재미있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콜라하고 햄버거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죠? 어릴 때 미술관 가면은 이거 골칫거리예요, 이 아들. 왜냐하면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다 조각 같은 거 너무 때리고 난리가 나요. 조심해야 돼. 조심. 자, 여하튼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초등학교 선생님 같으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옆에 또 이제 뭐 관광객들 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다. 자, 그러면 왜 유명한가? 왜 유명한가?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이미지를 하나 보지. 자, 요거는 선생님 조금 아까 루블 박물관에 있던 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렇지? 이건 어딜까? 이건 어딜까? 자, 제목도 똑같아. 그런데 루브르까지 똑같은데 그 뒤에 뭐가 있어? LENS라고 돼 있죠? 저 랑스라고 읽는데 저 도시는 파리가 아니야. 저거는 그 영국 건너가는 도보 해협 그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프랑스. 그러니까 한 200km 올라간 거야. 북부로. 근데 거기에 또 루브르 박물관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점이지. 루브르가 이제 파리에 뭐 본점 지점 하는 말이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쉽게 이해를 하면은 루브르 본관은 파리에 있고 세네강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관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게 어디에 있다? 랑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영국으로 건너가는 도보 해협 인근에 있다. 자, 그럼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이? 왜 거기다가 루블 박물관에 분관을 설치했는지. 떼제배 타고 유로 터널을 해가지고 유로스타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루블 박물관은 잠깐 들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원작이. 그러니까 여기 와 있을 때는 파리에 있는 그 본관, 루블 박물관 파리에 있는 데는 이 그림이 없어지는 거겠지. 꼭 띄우다가 그쪽으로 옮겨놨으니까. 예를 들면은 용산중앙박물관에 있는 방가사유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주에다 가져간 거야. 그러면 용산중앙박물관에 방가사유상이 없는 거 아니야. 뭐 1년이든 2년이든 나중에 다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뭐 한다? 유물을 순회 전시회하는 거예요. 순회 전시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랑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사는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일까? 아니지. 아니라 유로 터널을 타고 영국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럼 뭐 미술 교육 시킬 일이 있어? 아니지. 뭐야? 돈 때문에 그런 거야. 관광 자원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시티뱅크 이야기도 잠깐 했어요. 골드카드 흔들고. 자, 이제 유명한 유명세를 탄 작품들이 뭐 한다?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박물관도 이제는 체인 스토어처럼 분관을 운영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물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죠. 조상들이 주신 그런 유명한 미술 작품들, 귀중한 조각,
공예품, 회화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유물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학술적인, 그죠? 그건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박물관은 뭐 한다? 이게 관광산업의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죠? 활용되어야 된다. 그 전제에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뭐 몇십억 들여가지고 분관도 설치했다. 그런데 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내에 있는 작은 도시에만 분관을 설치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도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아부다비에도 루브르 박물관이 분관이 들어가서 개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이게 의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여신도 아부다비에 갈 확률이 있네요? 가지. 뭐 6개월, 1년 빌려줄 수 있는. 자, 그렇게 박물관을 본관이 있고 그거를 여러 개 분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한다. 이게 체인 스토어처럼.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쉽게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 그럼 선생님 저게 스타벅스 같은 커피처럼 맥도날드처럼 프랜차이즈 하는 거네요. 그렇지. 박물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은 얼마를 돈을 받았을까? 아부다비 같은데, 그죠?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루브르 박물관을 지은 거야. 그 건축은 아랍에미리트 애들이 했겠지? 그런데 루브르라고 하는 브랜드를 쓴 거 아니야. 그럼 브랜드 사용료를 내라 그러겠지. 그죠? 그게 몇 조야. 그리고 기한이 있어. 30년. 게다가 박물관을 그렇게 이제 지방 도시라든가 자국 내에 뿐만 아니라 중동에 박물관을 브랜드를 빌려주고 저작권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유물을 또 임대해 주는 거지. 유물.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물을 임대해 주고 박물관을 짓고 유물을 임대해 준다고 전시가 다 되나? 아니지. 뭐 해야 돼?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야지. 이건 이렇게 거는 겁니다. 설명문은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등등 많지. 항상 상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습도계, 온도계 다 있어야 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게 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걸 뭐라 그래? 박물관학, 뮤지올로지.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아랍애들한테. 그러면 교육비 따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파리, 프랑스는 지금 뭐 한다? 박물관을 가지고 팔고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그림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고 교육시켜주고 교육료 받고. 자, 그 산업을 무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방면의 산업을 그거를 문화산업이라고 한다. 문화산업. 자, 그런데 여러분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겠지. 얼른 생각나는 게 문화산업은 어때요? 공장이 없지. 굴뚝이 없지. 공예 같은 거 없지. 그 다음에 따라서 뭐가 높아? 부가가치가 엄청나죠. 자, 그러면은 그럼 루브르 박물관만 그럴까? 아니라고 그랬지. 뽕피두 센터가 서울에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올해. 내년에 상하이에 들어가.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나 맥도날드처럼 버거킹처럼 박물관도 프랜차이즈 하는구나. 체인 스토어를 만들어. 여러분, 박물관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선생님, 파리에 있던 들라크루아의 그림이 초등학생까지 와서 막 야단 맞으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딱
루블 박물관 들어갔는데 없어. 랑스에 가 있어. 그래서 거기다 딱 써놨어. 6개월 동안 랑스에 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겠지? 그럼 뭐야? 투덜투덜 그러겠지. 뭐야 이거? 그죠? 그런데 무슨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화산업의 시대이자 동시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디지털 시대잖아.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LG에서 제공한 평판 디스플레이를 딱 갖다 걸고 똑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고화질로 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분 보고 있으니까 랑스에서 들라크루아의 원작을 구경하는 요 장면까지도 중계해줘. 자, 뭐야? 디지털이지.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 양보하고, 그러면 선생님 루블 박물관 뭐하러 가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 켜가지고 툭툭툭 눌러가지고 들라크루아 민중원리권 자유의 여신 치면 구글하면 그냥 막 수천 점이 쫙 나오는데요. 된 거지. 된 거지. 자, 여러분. 디지털이 뭐야? 디지털이 뭐야? 응? 여러분, 디지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활용하는 걸 잘 봐야 돼. 자, 그러면은 그 안에 그 디지털 설비를 할 때 화질이 좋아야 되잖아. 그죠? 화질이 좋아야 돼. 원작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게. 자,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개념, 원작은 하나인데 그게 중동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자국 내에 다른 도시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루블 박물관에 가면은 모나리자가 없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디지털이 솔루션이지. 그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럼 디지털로 보여줄 수 있으면 화질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CRT 모니터 큰 거, 덩치 큰 거, 그런 거 가지고는 말도 못 붙이는 거죠. 화질이 재현이 안 돼요. 올레드나 삼성이 얘기하는 그런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그런 텔레비전, 고화질 텔레비전을 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지. 그런데 그냥 보여주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죠. 아부다비나 랑스라고 하는 분관에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 모습까지도 중계가 가능한 것이.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요 그림 다 없애고 그냥 그 디스플레이 패널만 가지고 미술관 하나 만들어도 되게,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게 가능한 얘기.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게 가능한 얘기. 게다가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잖아. 그죠? 게다가 그냥 디지털로 재현해주는 화면 가지고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가지고 재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가 있을 수가? VR, AR, 포켓몬고 잡으러 다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MR, 믹스트, 섞은 거야, 두 개를. 그래가지고 휴대폰 들고다 척 끼면 자유를 이끄는, 자유를 이끄는 게 아니라 민중을 이끄는 자유 여신이 뭐라고 그래? 어? 당신 어디서 왔어? 그래. 한국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쌍방향으로. 그리고 조금 아까 보여줬던 광고도 한 5점 보여줘. 재밌네. 이렇게. 그럼 그 루블 박물관 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자, 뭐가 바뀔까? 미술 교과서가 바뀌는 것이. VR, AR로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말고, 여러분 이제 후배들, 지금 초등학생들이 고대 들어와서 이제 비슷한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 뭐 이미 은퇴했겠지만, 그때는
가능한 얘기. 전부 다 이거 끼고 앉아가지고 광고도 보고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도 보고 맨하탄에 있는 자유여신산도 보고 옛날 그리스 키톤도 보고 뭐 별거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체적으로 그림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가능하죠. 그 미술 교과서가 바뀌어요. 큰 혁명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그 과도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어느 직장 들어가든지 적응을 못해. 이 디바이스에 다 이용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각 기업체에서. 전부 다 이거 미술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거야. 기아가 나왔다면 기아 뭐 S 뭐 얼마 나오죠. 여러분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전자공학과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디바이스와 콘텐츠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죠. 그럼 콘텐츠는 뭐냐? 미술 작품 들라크루아가 뭘 그렸다. 그게 콘텐츠였지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는 뭐예요? 거기에 그 작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작품을 활용을 해서 제작된 광고도 그죠? 그 다음에 원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작품을 VR로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을 들라크루아만 그렸을까?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디지털 콘텐츠가 되면은 들라크루아가 그린 그림만 우리가 콘텐츠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 작가가 그린, 여러 작가가, 조각가가 만든 작품을 다 모아가지고 분류해서 광고도 들어가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지죠. 그걸 디지털 콘텐츠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미술 분야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미술사 개념, 미술 교육, 이미지 이 전체가 바뀔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나 1830년 혁명을 다룬 드라마, 영화도 나올 수 있고 소설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소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가슴을 풀어헤치고 삼색 깃발을 들고 장총을 들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저 여자만 이런 시가전이 일어날 때 현장에 없죠? 저 여자만 없었을까? 아니죠. 이 꼬마는 잘해야 지금 중학교 1, 2학년 된 이 꼬마는 저런 꼬마들도 시가전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전투 현장에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얼른 생각하기를 선생님 이 꼬마요. 저게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소설에 나오는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가브로슈 꼬마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이제 빅토르 위고의 소설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발표된 거니까 이 그림보다 훨씬 후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빅토르 위고가 이 그림 보고 그 소설 쓴 거지. 또 그 다음에 이 가브로슈라고 하는 소년이 나온 거는 여러분이 이 여자하고 틀려요. 저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벌이야. 알레고리를 통해서 자유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나타낸 것일 뿐이야. 그러나 이 꼬마는 실제로 19세기 중엽에 초부터 중엽 19세기 내내 저런 꼬마들이 있었어요.
저런 꼬마를 프랑스 말로 이제 프랑스어로 가맹이라고 그러는데 꼬마인데 엄마 아빠가 없어. 고아야. 다들 고아들이야. 그런 애들이 몇만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매치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꼬마들이 다 어디서 생겼느냐. 그게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 생물학적인 엄마 아빠가 없을 수는 없지.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성폭력 당하고 폭행당하고 그 다음에 외도하고 해가지고 막 나가지고 애를 버린 거예요. 팔도 못. 그 중에 하나가 누구야?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꼬제트. 또 마찬가지. 조그만 소녀. 자,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꽃제비예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버림받았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세상을 안 거죠? 그래가지고 혁명군에 들어가서 간첩질도 하고, 소매치기도 하고, 매춘도 연결시켜주고, 뭐, 별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애들이. 불쌍한 애들이 그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나무도 있고 뭐 큰 돌덩어리도 있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포장한 도로를 다 빼가지고 포장된 도로를 박아가지고 포장을 해놓죠. 그걸 다 곡괭이로 파가지고 싼 거예요. 집에 있는 가구들 같은 거 갖고 나와가지고 쌓고 그 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리케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1830년 7월 혁명을 일명 바리케이트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려면은 막 도로 폭이 20m, 30m 막 이렇게 넓어지고 왕복 4차선 이렇게 되면 바리케이트를 못 치죠. 그러니까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날 당시는 지금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가서 보는 현대의 파리가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오늘날 같은 모습을 갖추기 전에 그 이전에 옛날 중세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좁은 골목길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옛날 파리가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 3세 때 아주 뼈 아프게 정치가들이 안 거예요. 아, 이 골목길을 다 없애야겠구나. 그래서 반대하는 데모하거나 내란을 일으키는 그 시민군들이 바리케이트를 다시는 못 치게 확장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도 전부 다 꺼내가지고 레미제라블까지 가브로슈 꼬제트 얘기까지 해가지고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공부를. 자, 전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레미제라블도 읽어야 되죠. 근데 레미제라블은 뭐야? 뮤지컬도 있다면서. 그죠? 자, 그러면 콘텐츠가 문학작품, 그 다음에 드라큘라의 그림, 뮤지컬, 광고, 야,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융합된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거를 AR, VR로 막 가브로슈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뭐, 총소리 들리고, 그죠? 그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지. 그죠? 이거 신나는 콘텐츠 아니야? 하나도 싫어 안 나? 자, 한 예를 든 거예요. 자, 놓치지 말아요. 잘 봐요. 그렇게 콘텐츠가 개념이 바뀌고 여러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한 작품을 놓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동양의 미륵 방가사유상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그죠? 그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컨텐츠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LG나 삼성의 그런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같이 보여줘요.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 스타일로 보여줘도 돼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륵방가사유상이 뜩 나타나더니, 아직도 생각하고 있니? 뭐, 말을 거는 거지. 예를 들면, 재밌게, 청소년들이 좋아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생각하는 사유상의 기원서부터 데카르트, 파스칼까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섞어서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모이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꼭 자꾸 원본을 강조하고 루브로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박물관 가본 사람은 알지만 가서 보면은 칙칙하게 유화는 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니스를 칠해요. 누렇게 떠. 그걸 정기적으로 닦아내야 돼요. 화학작품을 가지고. 그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히려 디지털로 보정을 한 그런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게 더 확실해요. 뭐야? 이제 픽셀. 디지털 텔레비전, 고화질 텔레비전의 픽셀, 화소수가 능가하는 거예요. 게다가 3D 스캔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원본에 붙어 있는 먼지까지 그대로 재현을 해버려요. 그 기술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반고흐 박물관에서는 해바라기나 이런 그림을 그대로 복사할 3D로 스캔 받아가지고 프린팅해서 한 2,000만 원, 2,500만 원에 팔아요. 원본보다 더 원본 같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 미술 얘기가 아니라 미술 분야를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든 거예요. 이 기술, 이 아이디어는 이제 역사학, 문학, 음악. 자, 이제 콘서트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뉴스를 잘 봐. 지금은 이제 콘서트를 어떻게 해? 필름 콘서트를 해. 라라랜드를 틀어줘. 잠실 주경기장에서.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스크린을 몇 개를 띄워. 라라랜드 틀어주고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와가지고 밴드랑 같이 라라랜드를 연주하는 거예요. 라이온 킹도 연주해줘. 입장료가 좀 비쌌지. 13만 5천 원? 들어가서 봐. 이제 콘서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영화랑 콘서트가 결합돼서 뭐라 그래 그거를? 필름 콘서트라고 그래. 융합되는 디지털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파크 콘서트도 해요.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연주회를. 정명훈이 나와가지고 막 운명 딴딴딴딴 하는데 밖에서 하는 거예요. 조용한 실내에서 들어야 되는 음악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여러분 잘 봐요. 디지털 기기 때문에 어떻게 음악이나 미술, 콘서트, 공연, 전시가 개념이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자꾸 발품을 팔고 돌아다녀 봐야 돼. 귀찮아하면 안 돼. 그리고 문화 뉴스를 그냥 문화 뉴스로만 보지 말아요. 그것을 뭐다? 인더스트리얼, 컬처럴한 거를 인더스트리얼한 거랑 같이 섞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un, 재미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느낄까? 재미를 느끼는구나. 자,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아카데믹한 거, 산업적인 거, 그 다음에 후원, 퍼블릭, 대중적인 거 같이 봐야 돼. 그럼 디바이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에 대해서 저는 공학도고, 저는 이런 걸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마.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알아요. 선생님이 지금 예로 든 것들, 필름 콘서트란 말을 쳐봐. 그럼 쫙 나와. 이게 도대체 뭔가 봐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들라크루아 그림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지, 지금 선생님 한 얘기가. 왜? 이거는 산업과 연결되는 거예요. 콘텐츠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각자 전공하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물관, 뮤지엄이라는 개념, 갤러리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그 개념을 문화산업하는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정작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루블 박물관은 아까 삼성전자에서 오디오를 기증받은 거예요. 그게 몇 억이 들어가. 그걸 기증받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뭘 얻었을까? 줬으니까. 대한항공은 뭘 얻었을까? 광고하라고 허락해 준 거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한국어 팜플렛을 만들어 줬잖아? 뭘 얻었어?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루블 박물관에서 뭐 한 거야? 더 프레임이라고 무슨 그런 텔레비전 런칭 행사를 한 거 아니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는다고 해서 예술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전체 영역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거를 문화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여러분의 열정과 감각과 상상력을 풀어서 재미있고 돈도 벌고 익사이팅한 그 영역이 문화산업이에요. 전제가 있죠? 콘텐츠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소설도 있고 음악도 듣고 미술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만나서 강의를 들을 때만이라도 선생님이 전시회 가봐라 그러면 불이 나게 쫓아가야 돼요. 적어도 아니면 나중에라도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거나 다음 들어가서 쳐가지고 자료라도 좀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난 추석 때 맨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텔레비나 봤는데 반성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그림이 이제 이건데, 자, 선생님이 이제 메두사호의 뗏목을 보여줄 거예요. 자, 요거는 들라크루아의 그림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요. 1830년 7월 혁명은 뭘까? 뭘까? 자, 여러분, 그냥 치면 돼.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7월 혁명 치면 쫙 그냥 설명이 쭉 나와. 그냥 쭉 읽어보면 돼. 자,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선생님, 프랑스 대혁명 한 번 가지고 안 된 거네요. 선생님 강의했잖아. 프랑스 대혁명이 뻥 하고 터졌어. 몇만 명을 죽이고 귀족 다 쫓겨내고 유물, 재산 다 약탈하고 단두대로 죽이고 난리가 났다. 그죠?
마리 앙뚜아네 죽고 루이 16세 죽고 그래가지고 유럽 나라들이 대불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침공을 했는데 그때마다 나가가지고 전쟁 때마다 승리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황제가 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워털루 전투에서 져가지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영원히 대서양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유배당하고 거기서 죽어요. 1822년에. 자,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이 쫓겨났잖아. 그럼 나폴레옹이 쫓겨났으니까 혁명 당시에 죽고 재산 약탈당하고 도망갔던 옛날 왕족, 귀족, 성직자들이 다시 돌아왔지. 그래서 그 시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왕정이 복고됐다. 대문자 R자를 써서 헤스토라시옹, 왕정 복고기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게 왕정 복고기가 1830년 7월까지 왔다가 7월 혁명이 다시 일어난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뻥하고 터졌어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제1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헤스토라시옹 왕정 복고기가 있다가 왕정 복고기가 옛날 앙시앙 해짐 혁명 전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루이 16세가 죽었단 말이야. 그럼 루이 16세가 장자니까 왕이 됐지. 그럼 동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동생들은 죽을까 봐 도망갔지 다. 외국으로 도망갔던 왕의 동생들이 돌아온 거야. 이게 왕의 차남 루이 18세가 왕이 됐지. 그 죽었어. 그 다음에 샤를로 10세가 또 왕이 된 거야. 이름이 바뀌지 왕이 되면. 그래가지고 샤를로 10세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옛날 왕족이니까 습관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의회 해산시키고 짓밟고 언론 탄압하고 그러니까 또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게 뭐다? 1830년 7월 혁명.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한 거예요. 4.19가 일어나는데 5.16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6.29 선언을 해가지고 또 다 해가지고 직선제 만들어놔가지고 또 노태우 찍고 그 다음에 김영삼 들어오고 김대중 들어오고 노무현 들어오고 또 반동이 들어와가지고 우파가 또 한 10년 해먹고 또 바뀐 거예요. 똑같아. 그 과정이 1830년 7월 혁명.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역사는 어떻게 된다? 반복되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거기에 저항하던 세력이 계속 투쟁하는 역사예요. 한 번으로 안 끝난 거예요. 자, 그 혁명 때 7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럼 선생님 이 그림은 뭡니까? 자, 여러분 똑같아. 입헌군주제를 하는데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잘 했으면은 우리가 촛불 들었어? 안 들어.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중에 세월호 사건이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 그때 프랑스에. 메두사라고 하는 배가 있어. 배가 있는데 낙하산 타고 들어온 놈이 함장이 된 거야. 아무것도 몰라. 얘가 배를 몰고 아프리카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를 당해서 죽어. 몇백 명이 죽고 몇십 명이 겨우 이 그림에서처럼 뗏목을 타고 표류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사당하고 뭐 상어한테 물려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겨우 열 몇 명이 살아 돌아와. 걔네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함정이 이랬습니다. 술 먹고 이 새끼가 뭐 빨리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다 조사했더니 이게 낙하산 타고 내려온 어리버리한 놈이 함장이 된 거예요. 사람 죽인 거예요. 빨리 퇴선하라고 했어야 되잖아. 그러면 300명의 애들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야. 여러분 친구들 아니야. 지금 대학교에 들어왔잖아. 살아있는 애들은. 환장하겠어. 그 생각만 하면. 빨리 퇴선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왜 퇴선을 안 시켰어? 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뭐다? 세월호예요. 1830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전조 증상이 있어.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은 어디선가 사고가 나게 돼 있어. 그것도 대형 사고가. 그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 그림이 굉장히 영향을 줘요. 많은 화가들한테.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여신도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등등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에서 많은 걸 배워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가는 자기가 배를 타고 같이 난파를 당한 게 아니잖아.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바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진짜 캔버스를 두고 바닷가를 가요. 가서 파도 치는 거 듣고, 모형 띄워놓고 구경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 그림을 그려요. 자,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지? 배가 나타나요.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잔인해요. 나중에 사람이 인육까지 먹어요. 포도주하고 물 몇 병만 가지고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뭐 갈증이라든가 허기가 말도 못할 거 아니야. 죽은 자기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있는 노인네,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굉장히 아주 비극적이고 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다. 모든 잘못된 관행과 적폐가 쌓여가지고 몇백 명을 죽인 거야. 똑같아, 세월호. 그 사건과 들라크루아가 그린 1830년 7월 혁명 그림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 혁명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 이게 촛불을 든 거예요, 우리가. 자, 누구도 촛불 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긴장하고 힘들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되지.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촛불을 든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좀. 촛불을 든. 자. 근데 1870년 혁명은, 주로, 보통 이제 1870년 혁명은 어떻게 얘기되냐 하면은, 이렇게, 자,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글자, 날짜가 두 개 있죠. 27, 28, 29. 그 다음에 주위에 밀위성 카운트 1830년 7월. 7월, 주위에 7월. 그 다음에 날짜가 세 개가 있어요. 저 날짜 세 개가 3일인데, 저 3일을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7월 혁명이 절정기에 달해가지고 이제 시민군이 이제 승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7, 28, 29를 3일이니까 블란서 말로는 토아 글로리, 그러니까 영광의 3일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3일. 자,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각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있고 극적인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영광의 3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이제 시민군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바리케이트 치고 뭐 해가지고 승리를 해요. 승리를. 자. 그럼 선생님, 그때 시민군이 무슨 무기가 있었나요? 있었지. 자, 무기도 있었지만 그 당시 이미 북아프리카 지방의 알제리라든가 이런 데에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식민지를 이렇게 운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샤를로 10세 때, 루이 16세 죽은 왕의 이제 동생이지. 그 동생이 이제 왕일 때 프랑스 군대가 상당수가 그 북아프리카 지방에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리에 군인이 많이 없었어. 그러면 이제 당한 거지, 시민군들한테. 자, 그래서 27, 28, 29를 영광의 3일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역사에 그런 이제 이름들이 붙고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듯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역사에서 뭐가 좋은 일이
또 극적인 일이 3번 반복해서 일어나면은 항상 영광의 3일, 영광의 30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돼요. 자, 그만큼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자체로서도 프랑스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퍼스트 오일 쇼크가 왔던 1974년 5년 그때까지 한 30년 동안 프랑스가 고도 성장을 해요. 고도 성장. 그때를 영광의 30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 역사 같은 거 보고 문화 같은 거 볼 때 영광의 30년 동안 이렇게 나오면 이게 왜 영광의 30년인가? 그게 여기서 온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요거는 이제 요거예요. 저는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바스티유 광장에 있어요. 근데 바스티유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광장이잖아. 거기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걸 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부신 거죠. 자,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이 있던 자리에 나중에 1830년 7월 혁명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789년 프랑스 혁명탑이 아니라 7월 혁명탑이에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탑인데 여기 뒤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정명훈 씨가 상임지휘자로 첫 번째 이제 일을 했던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막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시위할 거리가 생기면은 파리 시민들이 모이는 시위대가 모이는 집결 장소구나 이런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 1830년 혁명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노트르담 성당 쪽으로 가는 그 장면에서 그림을 그린 거지. 파리는 거의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 이제 1840년대 그 골목길 같은 건 많이 좀 없어졌지만, 자, 근데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요새는 완전 시대가 이제 좀 바뀐 시대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조그맣게 나왔던 1830년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 그림이죠. 그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리베르테, 그 리버티 자유, 그다음에 뭐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는 이제 사랑, 동지애 그런 뜻인데 저기 이제 프랑스의 국시예요. 국시, 네. 국가의 모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서브 아펠 quelque chose. 뭐가 연상되는 거 없어? 뭔가 상기되는 게 없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뭐야? 이거는 동성 결혼을 허용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쿠어 축제라든가 그런 동성 그런 민법에 관계된 이제 그런 그 시위 이런 것들이 이제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7월 혁명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동성애를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 뭐 장려할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허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금기시하는 건 안 좋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 혁명 들라크루아가 그린 그림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뭐 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 서구인들한테는 굉장히 자, 그럼 그 당시에 들라크루아만 그런 그림을 그렸느냐? 나중에 또 그려요. 많은 화가들이. 그러니까 들라크루아 그림이 이제 걸작인 거고 수많은 화가들이 그 당시에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요. 자, 뭐 말도 못해요. 네. 자, 요거는 거리 예술이에요. 스트리트 아트인데, 자. 이제 그림이야. 이거는
그 진짜 그림이 아니라 벽화예요. 낙서, 그래피티, 낙서 예술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낙서를 허용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하고 뭐 등록금을 낮춰라, 입학금이 웬 말이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청년주택 더 해라 뭐 이런. 그럼 이제 그런 스트리트 아트를 할 때도 이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일상적인 그런 이미지다. 잠깐 봤고, 그 다음에 자, 이 들라크루아의 이제 장면, 그 그림이나 조금 아까 나왔던 제리코라는 화가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 그런 그림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사진가들한테 의해서 다시 또 패러디 돼가지고 다시 똑같이 연출, 똑같은 무대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확대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진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놀랄 거예요. 이렇게 커요. 엄청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고화질 그 렌즈라든가 이 재현, 색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그맣게 보는 거하고 원작도 사실 조그만 작품이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뭐 거의 뭐 10배 정도로 확대해가지고 본 그 크기가 주는 압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전시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 세월호 해가지고. 자, 사진 작가가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찬가지죠. 아까 나왔던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작품을 또 이렇게 똑같은 사진 작가가 이렇게 크게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진 작가가 전 세계를 돌면서 르포르타주, 보도 사진도 찍고 탐사 사진도 찍고 다 찍었는데 보니까 1830년대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계속 필요한 거야. 계속 필요. 자,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회화가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공예라든가 양극화 속에서의 그런 이제 가난 문제, 빈곤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그때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그대로 구도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표현 방식을 바꿔서 이제 제시한 거죠. 자, 조금 아까 나왔던 랑시낭이라는 화가는 최후의 심판도 이렇게 이용하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 자, 뭐 굉장히 패러디도 많이 되고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다. 어디서 많이 받은 거지? 심슨 가족.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 나왔어요. 이제 프리기아 모자는 요거죠. 아까 요 여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혁명 당시에 자유인이 됐던, 로마 시대 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던 신분을 상징하는 모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여자가 프랑스를 나타내는 프랑스 공문서나 관공서를 나타내는 그 무늬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프랑스 3색 깃발인데 가운데 들어있는 여자가 요 여자다. She's name is 마리안느. 그래서 마리안느.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 가면은 항상 관공서에 마리안느 조각이 있다. 여기는 관공서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다. 자,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이제 알레고리, 인권선언, 여기도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자유, 그 다음에 뭐 지혜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걸 천사나 여자의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동양에는 저런 게 없어요. 유럽에만 있는 그런 전통이죠.
알레고리, 의인화, 여자를 통해서 의인화한다. 자, 아까 얘기했던 알레고리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정이나 저스티스를 나타내요. 눈을 가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법, 정의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조각이 법원 앞에 가면 늘 볼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정원. 이건 이제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데 누다 베리타스예요. 그러니까 누다 베리타스라는 건 뭐 여러분 다 알죠. 베리타스는 진실이잖아. 그죠? 누드는 벗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게 아니고 네이키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순수한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가식행위예요. 일종의 군복이나 성복, 성의 같은 거 입으면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위장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옷은 사회적인 거예요. 다 벗어 던지고 진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나타내는, 저거는 이제 유럽의 그 알레고리만 다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17세기 초에 나와요. 화가들이 다 그 책 사들고 다니면서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누다 베리테스, 진실의 빛. 그다음에 이제 뭐 정의, 베리타스 그리고 막 하는 거. 그 책에 있어요. 선생님 그 책에 있는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여하튼 그래서 유럽에만 있는 거다. 이건 요거는 이제 누다 베리타스고. 자, 아까 이제 선생님이 자유의 여신을 얘기를 했는데, 자, 여인, 자유, 횃불, 계몽, 이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파리에만 4개가 있어요. 에펠탑 밑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요거는 이제 미국 맨하탄에 있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 저 위에 저기 뭐야 그 여자 머리까지 올라가요. 이 안에 철골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 에펠탑을 세운 규스타프 에펠이에요. 미국 독립 100주년 때 이제 기증한 거죠. 자,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 때 도왔어요. 거기가 청년 장교들이 그걸 본 거야. 보고 돌아와서 그 청년 장교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해요. 네, 거기에 나왔던 유명한 장군이 라파이에트 장군이에요. 자, 그런데 모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국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사실은 미국 게 아니라 프랑스가 만들어준 거다. 바르톨디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바르톨디가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놓고 모델로 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대생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퍼주. 예. 자. 그 다음에 파리에 가면은 딴 건 없고 조그맣게 축소된 거는 있지만은 이 자유의 여신상의 횃불만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갖다 놨어요. 바로 요 횃불 옆에서 다이아나비가 자동차 사고로 죽어요. 바로 그 옆이야. 나중에 이제 파리 여러분 가시면은 한번 들러봐요. 요 불꽃만 이렇게 띄워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갖다 놓고. 자, 여러분. 의젠 드라크루아의 그림을 봤어요. 프랑스 옛날 프랑화에도 100프랑짜리 들어가 있고 레미제라블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수없이 패러디되고 광고에 나오고. 자, 오늘은 1830년 7월 혁명을 잠깐 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지.